안녕하십니까. 토론 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경남을 비롯한 전국이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경남에서는 폭염의 원인과 피해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책까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문우석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한인성 과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먼저 때이른 폭염 얼마나 심각했는지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낮에 밭일을 하던 60대 여성이 쓰러진 건 지난달 29일.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은 40도.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벌써 425명.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남도 온열 질환 발생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창원을 제외한 경남에서 지난해 온열 질환 출동 건수는 전년보다 69% 늘어난 225건으로 매년 평균 26%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체 온열 환자의 30%에 육박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안정이 가장 걱정입니다. 올여름 폭염은 오는 9월까지 이어질 전망. 질병당국은 실외 활동을 할 때는 2시간마다 15분 이상 그늘에서 휴식을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토론경남에서 장마철 폭우와 관련된 재난 대책을 저희가 짚어봤었는데 참 얄궂게도 방송 이후에 장마가 끝이 나고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장마치고는 근데 기간이 그렇게 길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잘 봤죠. 그래서 기후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알던 장마는 이제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이런 패턴이 계속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마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여름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은 우리 옆쪽에 중국 대륙이나 이런 쪽이 많이 이제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륙성 저기압성이 이제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에 이제 북태평양이 있는데 북태평양에는 큰 고기압이 자리 잡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 경계선상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경계선상에서 나타나는 가장 그 대표적인 현상이 이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중위도를 걸쳐가지고 있게 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은 그래서 계절 변화가 되면 어느 시점에 이제 장마가 시작되구나 하면서 이제 비가 오는 현상이 자꾸 있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패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인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몬순이 있는데 옛날 인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몬순이라는 게 예보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똑같은 날에 어느 시간대에 비가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돈으로 내기를 걸었어요. 몇 시 사이에 올 거냐 이런 걸로 내기를 걸었어요. 사실 그만큼 어떤 시스템 전체가 어떤 정확한 룰과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던 세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인도의 어떤 그 우기나 건기가 오는 시기도 이제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한 달이 늦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마라는 게 그렇게 어떤 기단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게 대륙과 해양이 당연히 가열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기단이 형성되고 위치를 선정하고 그 어떤 일정한 규칙 아래 우리가 예상하던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 워밍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글로벌 워밍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온도가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온도가 다르게 올라가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빨리 상승을 하거든요. 적도는 거의 상승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상승이 빠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상황이 중위도 전체의 바람장을 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윈드가 약해진다. 윈드가 약해지면 대기가 최근의 이론에 따르자면은 대기가 그런 상황이 되면 모든 어떤 그 자기한테 오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표현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군요. 예, 그렇죠. 그러면 옛날에 아까 전에 얘기한 장마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대륙과 해안 간의 온도 차이에 반응하는 어떤 대기의 어떤 일정한 패턴이었는데 그 패턴이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변하면서 얘가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칙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실제로 남부지방 장마는 기상 관측사상 두 번째로 일찍 끝나게 되고 지난달 전국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사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더라고요. 이게 기상학적으로 보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종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예전엔 이런 현상이 비슷한 게 없어요. 있었죠. 있었고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인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름이 되면은 대륙 쪽에서는 대륙성 저기압이 자리 잡고 그다음 해양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는데 얘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느리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다가왔다가 다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날씨 현상 중에서 얘네의 두 기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간에 이제 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준주기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되게 예보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폭염이라고 하는 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오면서 여기에 이제 날씨가 맑아지면 햇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지형적인 요인이 같이 결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산이 있거나 우리가 이제 동해안 쪽에 산이 있으면 흔히 팬 현상이라고도 하죠. 그 산을 이제 공기가 넘어가면서 수증기를 떨구고 더운 공기가 그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어떤 특정 이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 이게 예상과는 다른 엄청나게 고온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엄청나게 비가 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갑자기 폭우로 돌변한다던가. 이게 지금 장마가 끝났다라고 발표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맞진 않은 게 예.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로 빠지면서 이번 주에 날씨가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부산 경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런 현상이 그러면 여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러한 논리가 어디 적용되냐면 예를 들어 겨울에 우리가 만약에 예전에 역사나 지리학을 배울 때 사만사온이라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사만사온이라는 현상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그때는 고기압이 대륙에 자리 잡거든요. 겨울에. 그 시베리아 고기압의 팽창과 수축의 주기가 대략 사만사온이 돼서 조상들은 그거를 한 1000년 동안 서로가 이제 농사나 뭐 이런 거를 겪으면서 거기서 느꼈던 어떤 바가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건데 그 말은 그때 동안 그러한 패턴이 굉장히 일정하게 그렇게 유지됐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깨지고 있는 어떤 그런 네.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봐야죠. 네. 참 이게 폭염 속의 기습적인 폭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대로 예측하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경남도에서는 이런 기습적인 폭우에 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호우와 폭염이 이제 그 교대로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예측 자체가 힘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피해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폭염이 또 호우로 바뀌면서 거제 지역에는 236mm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는 하룻밤 사이에 창원 지역에 604mm라고 하는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또 게릴라성, 또 국지성 또 폭우가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상황 속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예측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하천 범람이 홍수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산사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지하 차도나 지하 주차장 등의 또 지하 공간에 침수가 발생하고 또 도로 건설이나 또 교량 건설 등 각종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그 4대 유형별로 저희가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또 사전적으로 또 예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상 여기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가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제 사회재난, 자연재난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지금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마 이맘때가 제일 바쁜 시간이 아니실까 싶어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폭염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말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폭염특보가 연일 발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군과 또가 협업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고요. 또 가장 우리 도민들이 폭염을 피할 수 있게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등 무더위 쉼터를 도내 약 8,000개소를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폭염 저감 시설로서 그늘막 등을 약 2,000개를 설치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누구보다도 이번 여름 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겠어요, 본부장님. 네. 그래서 거기 첨가해서 예. 저희가 각종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 방송, 가두 방송, 문자 또 서비스 등을 통해서 각 행동 요령, 안전 수칙들을 홍보하고 있고 또 행복 SNS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또 안부 전화하기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비가 많이 내리곤 있지만 얼마 전까지 폭염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네. 인해서 온열 질환자도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또 최근 경남에 5년 동안 2020년부터 24년까지 약 1,000명 이상의 온열 질환자가 생겼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60대가 또 40% 이상이고 또 장소를 보면은 실외 작업장 또 논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시간대를 보면은 또 12시에서 오후 4시까지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열 질환자가 전국적으로 약 한 1,500여 명, 또 우리 도내에는 약 150여 명 이상이고 또 한 명 또 사망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또 과거의 또 자료를 보면은 우리 야외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농촌 지역의 또 고령 농민들이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또 무사히 건강한 여름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영상에서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람뿐 아니라 농작물, 가축 피해도 상당합니다. 닭과 돼지 등 폐사 수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농작물이라든지 가축이 또 생물이기 때문에 또 폭염 피해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말도 못하고요. 네. 올해 지금까지 돼지라든지 오리, 닭, 가축이 약 4만 2천여 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도 채소가 기형적으로 성장한다든지 잎이 또 고사한다든지 또 가수의 경우에는 또 일소 현상으로 인해서 하얗게 변하는 또 그런 현상도 있고 농민들의 또 근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통령께서는 또 소방차나 또 방역차 등을 활용해서 급수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팬이라든지 또 영양제 등 공급을 또 긴급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농업 분야의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있고 또 농민들에게 또 보험금을 또 일부 지원함으로 해서 또 그 부담금을 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과학원에 계시니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다 수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난 몇 년하고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6월 초중순까지 우리나라 바다가 굉장히 평년에 비해서 낮거나 비슷한 정도의 수온을 보였습니다. 근데 6월 하순부터 좀 급변한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빠르게 장마가 소멸되면서 급격한 그 폭염이 시작되었죠. 그러면서 남해와 서해, 제주 연안 쪽의 수온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3일 우리나라 서해, 남해, 연안, 제주도에 고수온 예비특보를 발표를 하였고요. 7월 9일 날 또 서해, 남해 이 일부 연안과 제주도에 고수온주의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올해 이제 고수온주의보가 발표된 시점에서 보면 작년보다 한 보름 정도 빠른 시점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고수온특보 체계가 만들어진 게 2017년부터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보면 2022년 이후에 두 번째로 빠른 시점으로 주의보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단 이제 그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이제 바람도 굉장히 강해지고 또 이번 주 강우도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수온 상승 상태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같은데 네. 이미 지금 예비특보나 특보들이 발령된 시점이 한 2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난해에는 62일 동안 고수온 특보가 네, 이어졌는데 네.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경남 기준으로 보면 이제 62일 정도였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7월 말부터 9월 초, 이제 10월 초까지죠. 그러니까 71일간 고손특보가 있었습니다. 특보책이 만들어진 이후 가장 긴 시간 고손특보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그 강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다시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비가 지나고 나면요? 예, 폭염이 시작되고 나면 따라서 이 연안과 연근해를 중심으로 수온이 또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 바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대개 한 8월 중순 정도가 가장 높은 피크치를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서히 수온은 점점 상승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폭염이 또 이어진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제 태풍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변수군요. 예, 또 집중호우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저기압이 어떻게 통과하는지 이런 다양한 기상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온의 변동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서 경남 지역의 어민들의 피해가 컸었죠? 네, 우리 독과장님께서 고수온 수온 상승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해에는 또 유례없는 또 폭염과 또 고수온으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과거 자료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도내 어가의 약 952가구의 그 의류가 22,800여만 마리 폐사하고요. 또 전복이 90여만 마리, 또 멍게, 굴 등이 1,500줄 이상이 폐사를 하였습니다. 그 피해액이 자그마치 660억 원에 이릅니다. 또 올해 벌써 또 7월 9일부터 또 4천만 강지만 일대에 또 폭염, 그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아마 한 24일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올해에도 그 고수온으로 인해서 또 양식업 여러 가지 의류가 폐사하고 또 어획량이 급감할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상하고 또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수온 때문이었을까요? 해파리 개체수도 증가하고 적조도 발생을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이제 적조 같은 경우는 고수온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적조는 큰 피해를 안 입히고 빠르게 소멸이 되었습니다. 단 이제 해파리는 특히 이제 대형 해파리, 노무라 이끼 해파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역대 아마 거의 최고 수준의 높은 밀도로 출현이 되어서 많은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무라 이끼 해파리는 기본적으로 중국 연안에서 주로 우리나라 해역으로 대개 한 7, 8월 전에 7, 8월경에 되게 유입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이제 저희들이 제주도와 남해 연근에 대해서 이 노무라 이끼 해파리 출현 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밀도로 출현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 이제 지난 겨울 이렇게 동아시아 전체가 낮은 수온을 보였었고, 이 낮은 수온 때문에 해파리들이 산란하거나 성육하는 시기들이 좀 늦춰졌습니다. 성장률도 좀 더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 안심할 수 있는 단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 가을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세요? 물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곧 이제 해수욕장이 개장되는 시기이고 많은 비수객들이 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파리 모니터링 더 강화해서 좀 더 면밀히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도 어민들 피해가 가장 걱정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우선 당장의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면역 증강제라든지 또 예방 백신 또 그리고 액화산소 등을 공급해주고 있고, 또 차광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또 수온 자체를 1도, 2도 정도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에 더해서 우리 어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험료를 또 이렇게 최대한 70%까지 또 지원해서 부담 경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고수온 쪽 취약 품종에 대해서는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또 조기 출하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반도가 아까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대로 아열대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열대 기후에 맞는 품종을 또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더 있으십니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도의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고수온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조기 출하라든지 또 긴급 방류라든지 또 재보험 가입률 독려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책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대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그 지자체의 많은 노력, 도움과 또 업 현장에서 많은 노력, 협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올해같이 이렇게 수온이 굉장히 급변하는 이런 그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수온 정보라든지 또 예측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어장 주변의 수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또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속에서 참 바람도 한 점 통하지 않는 방염복을 입은 채 휴식 시간도 없이 사투를 벌이는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돼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농촌의 한 도로. 폭염 속 전신주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소 작업차를 탄 노동자가 2만 볼트 고압선을 끊어내고 변압기도 떼어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작업복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방염복으로 통풍도 되지 않는 데다가 땀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방염복이고 다 긴 팔이고 목, 얼굴, 안면 마스크까지 바람이 안 통하니까 온몸에 흐르는 땀, 그게 제일 문제죠. 오전이지만 작업장 온도는 벌써 35도를 넘었습니다. 뙤약볕에 달궈진 안전모의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전신주 한 개를 옮기는 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 정도. 정부 지침대로라면 40분 이상 휴식이 필요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전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줄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름철 전력 과부하에 따른 긴급 복구 작업도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수용 가치에서는 정전이 일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다가 휴식 시간을 취할 그런 여유가 안 생깁니다. 어느 누군가는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 폭염 노동자 보호를 위해 2시간 작업에 20분 이상 휴식을 강제로 부여하는 관련 규칙이 최근 시행됐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사업주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 폭염에 대해서 36도 넘어가면 작업을 중지를 한다. 그런 중지권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최근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7명. 사망한 노동자 모두 폭염 속 야외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실제로 폭염으로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7일이었죠. 구미시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는 베트남 출신의 2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이 노동자의 체온이 40.2도였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폭염 속 야외 노동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폭염이 오게 되면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수증기가 지금 남쪽에서 굉장히 많이 이동해서 오거든요. 그럼 습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 체온을 조율한다라는 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한 55도가 되는 거랑 우리나라에서 39도가 되는 거랑 어디가 위험하냐 했을 경우에 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늘에 가면은 그렇게까지 더움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증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는 수증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땀 흘리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온을 조율할 수 있는 우리의 인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아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권위에 따르면 실제 온열질환 사망자의 80% 이상이 옥외에서 발생하고 또 직업별로 살펴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경남의 경우에는 그 야외에서 작업하는 야외 노동자가 특히나 더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또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건설업이라든지 유통 또 조선업에 근무하는 또 야외 노동자가 장시간 또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또 그런 노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건설업의 경우에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폭염 저감 시설 등을 또 지원해 준다든지 또 유통 분야에는 또 이동 노동자, 소위 배달 라이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또 제공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물류 창고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또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조선 분야에는 또 조선소의 안전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건 또 그 실무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그리고 안전지킴이를 통해서 또 취약 시설이나 각종 그 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지난 11일이었죠. 정부가 2시간 작업 후에 20분 휴식, 의무화를 담은 폭염 대응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모든 노동 현장에 즉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지난 6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업주가 또 근로자의 폭염에 대한 부분도 안전보건 의무사항으로 포함이 되어졌고요. 이번에 7월 11일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또 규칙이 규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그 최소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 또 20분 이상 휴식 자체가 의무화되어졌습니다. 이 규정은 7월 17일 어제부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서 우리 야외 근로자 야외 근로자가 또 폭염으로 인한 또 피해를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택배기사 같은 이제 뭐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규칙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만 예. 대부분이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폭염 관련 안전수칙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내에 그 폭염 고위험 작업장이 약 한 2,8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각종 또 캠페인이나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고 안전수칙들을 이렇게 사업주와 노동자들 대상으로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폭염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또 기본 수칙,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또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또 제공해야 되고 또 산업용 선풍기라든지 또 그늘막을 설치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체감 온도 33도 이상일 경우에는 2시간 이내 20분 이상 또 휴식도 취해야 되고 또 냉각 조끼 등 또 보냉 장구도 지급하고 또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긴급하게 119 등에 신고해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농촌 지역의 고령 또 농민들이 또 폭염 시간대의 외부 활동 등을 자제하고 한다면은 올여름 또 건강한 여름 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좀 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뜨거운 지구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유럽은 40도가 넘는 날씨에 뭐 신호등이 녹아내리고 도로가 솟아오르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교수님? 뭐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고 그래요? 지금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유럽 남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람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사하라에 있는 건조하고 더운 공기가 이제 유입이 되면서 산불이 지금 항상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고요. 뭐 우리나라도 산불을 겪었지만 여름철 이제 유럽에서는 산불이 문제가 되고요. 요 전에만 하더라도 미국 동부가 그렇게 더웠던 적이 없었는데 역시 굉장히 큰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나 다른 북유럽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 없는 삶을 이제까지 이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면 좀 위험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상이 바뀌게 되는 그런 기상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죠. 올 초에 대규모 미국에 산불이 있었고 얼마 전까지도 미국 동부에 폭우가 막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다고 바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오르는 상황과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냐 했었는데, 최근의 결과에 따르자면은 어떤 모든 반응이 이제 중위도에서 일어나는 제트기류에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제트기류가 약화되면서 반응 자체가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강화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북태평양이 강화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북태평양이 강화되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근처에 남풍이 강화됩니다. 남풍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남풍이라는 얘기는 필리핀이나 베트남에 있는 곳의 수증기를
우리나라로 유입해 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폭우 이런 것들이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종합을 해보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는 거는 조심스럽게라도 이건 온난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네, 떼고 말할 수는 없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대급 폭우다, 뭐 역대급 폭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거의 매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견딜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더 더워질 수 있다고 예측하세요? 그러면 사실 그거를 예측을 한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과거를 한번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어떤 기후가 있었냐? 있었죠. 정확히 우리 지구의 역사를 톡 틀어봤을 때 북극이 굉장히 추워가지고 얼음이 덮였던 데가 대략 한 30%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구의 기후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예를 들어 공룡 시대에는 지금보다 이산화탄소량이 공기 중에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기후는 어땠는가?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적도의 지역이 지금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서 악어가 살고 있었죠. 그러면 지금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앞으로 일어날 현상은 아무래도 적도가 점점 넓어지면서 아까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아열대 기후가 된다라는 것은 적도가 확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러면 생태계 문제는 어떻게 되면 생태계는 모든 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냐라는 거에 달려 있는데 그 변화가 많이 빠르면 적응할 수 없는 녀석들이 생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고 생태계가 만약에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면 새로운 양상으로 흘러가는 생태계가 앞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생태계 안에 사실 인간도 있는 거라서 인간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다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인간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생활을 쳐다보면은 우리가 기후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변화에 과연 우리가 적응하냐의 문제는 사실 우리한테는 과제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태계 얘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과장님. 뜨거워진 지구로 인해서 그 바닷속 생물, 해양 생물의 서식 환경도 지금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좀 전에 이제 기후나 육상 생태계에 대해서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근대 기상 관測이런 걸 시작을 하고 나서 작년이 기온도 그렇고 수온도 그렇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우리 바다도 1960년대 이후 저희도 현장 조사를 시작하고 난 이후 가장 높은 연평균 수온을 기록을 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표정 수온이 상승하는 속도는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고 전 세계 해역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해양 온난화가 진행된 해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리적 변화는 당연히 현재 해양 생태계나 또 해양 생물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저층에 풍부하게 녹아 있는 이제 영양염 농도들이 표층으로의 공급되는 것들이 저하가 되면서 바다에 이제 비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초 생산력이 이제 줄어든다든지 또 해양의 또 먹이망 구조가 바뀌면서 해양 생물들의 사이즈가 점점 줄어든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죠. 또 올해나 작년처럼 이렇게 극한 폭염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정착성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또 최근 이제 뉴스에 많이 접하듯이 이제 참다랑어라든지 또 방어라든지 청새치라든지 이렇게 상업성 어종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출현하는 현상들도 또 바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해양 생물의 변화는 결국엔 또 인간에게까지 바로 영향이 또 가지 않겠습니까? 네, 즉각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후 변화가 뭐 부정적인 영향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또 하나는 또 이런 새로운 소득원의 새로운 소득원의 제공 같은 또 기회 요소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좋은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네. 고민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폭염과 바다 수온 얘기를 하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이 기온이 오르는 것, 그러니까 네. 폭염과 바다 수온이 오르는 것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많은 이제 기상학자들이나 해학학자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온하고 수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뜨거워진 폭염이 바다 수온을 굉장히 많이 높인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것들이고, 또 데워진 바다 수온은 또 수증기 형태로서 잠열의 형태로 또 기온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폭염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또 과거에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들이 강화되면서 또 열대에서 만들어진 저기압 세력들이 계속 중국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서 비구름을 만들어줄 때 우리나라 쪽에 서해안의 높은 수온들이 이제 폭우 발생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위도나 열대 지방의 굉장히 높은 수온들은 그 열대성 저기압, 그러니까 태풍의 전신이죠. 이 열대성 그 저기압의 발생 빈도와 강도에 모두 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세 분 말씀 쭉 들어보니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이게 한쪽이 큰 변화가 있으면 해양 생물에도 인간 생태계에도 전부 다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아마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폭염과 폭우 뭐 극한 것들이 막 계속 이어지는 거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어떤 사이클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우리가 기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이클은 해양의 사이클을 봐야 되거든요. 네. 보통은 뭐 지구 온난화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남극과 이제 그다음에 태평양에 있는 이 전체의 바다에 한 20에서 70년 정도의 어떤 불규칙한 사이클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우리 기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 과장님도 얘기하셨듯이 그 기온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해류의 어떤 서큘레이션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해양은 어떻게 보면 대기가 만약에 뜨거워지면 그 뜨거워진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존재거든요. 70%가 우리가 물로 구성이 된 행성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받아주는 게 이제 적도의 동태평양하고 남극 주변의 바다가 그걸 받아주게 돼 있는데 요새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충분히 그 바다에서 그 대기가 데펴지는 현상을 굉장히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보통 그 완화시켜주는 게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깊은 바다에 있는 차가운 물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냉장의 효과가 있었는데 요새 그 올라오는 게 당연히 항상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게 약화될 수가 있는 시기가 존재합니다. 이건 지구 온난화와 전혀 무관하게 그들만의 갖는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온난화와 그게 만약 맞물리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그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지금의 말씀이시죠? 상황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러면 봅니다. 20년에서 70년 주기면 앞으로 한 70년 정도 뒤에는 또 다른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또 모르네요. 왜냐하면 힘든 상황이 뭐냐면 이게 그런 어떤 주기 사이클도 어쩌면은 굉장히 옛날 과거의 어떤 대기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든 이론인데 지금 대기가 또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다의 그 사이클도 변하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답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근거나 그런 거는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사례들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로 설명하기 더 어려운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에는 예. 의견은 없으신 거죠? 예,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아마 본부장께서는 이런 얘기 들으실수록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으로서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계속될 거라는 거 좀 암울한 전망이지 않습니까? 낙관주의자가 될 수 어렵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다가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 못할 경우에는 앞으로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게 한계가 예.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육지가 또는 바다가 어느 정도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런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면은 이 앞으로의 그 기후나 또 수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항상 이 기후라는 어떤 시스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를 좀 막아주는 어떤 반대의 역작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반대가 작용하는 타임 스케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일생과 비교해서 굉장히 길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계속 따뜻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중위도의 제트 기류가 약화가 됩니다. 근데 중위도의 제트 기류는 해양의 어떤 서큘레이션을 조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쿠로시오 난류라든가 멕시코 만류 같은 것이 따뜻한 물을 북쪽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면서 전체 적도의 에너지의 한 30%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건데, 제트 기류가 약화가 되면 이 쿠로시오 난류나 이런 그 따뜻한 이제 해류가 약화가 되면 당연히 또 북쪽에서는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에 추워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타임스케일이 100년은 넘어 생각해야 되는 타임스케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최악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폭염으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예. 앞으로 폭염은 더 일상이 될 거다라는 것으로 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번 정부도 그렇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인데, 어쨌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도 하나의 자연계의 일부로서 그 순환을 지켜주고 그 순환에 따르는 존재가 돼보자라는 게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어떤 과학자들과 그리고 정치 그리고 어떤 경제하시는 분들까지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렇게 되면 뭐 자세한 얘기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비 위주의 삶이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사회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이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행사이고, 두 번째는 변화하는 일상에 적응해야 되는 게 또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더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낮에는 활동을 안 하고 낮잠을 삽니다. 그는 어떤 스페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남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살아왔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런 거를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동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낮에 굉장히 많이 활동했었다면은 그러지 못하는 시기가 이제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저녁 시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생활 패턴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12시부터 4시까지는 아예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께 마찬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폭염이 일상이 된 시대,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최근 이제 저희들 이제 과학기술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예측이나 전망을 하는 그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과학적인 발전이나 연구적인 발전보다 훨씬 자연 변화가 더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만큼 과학이 발전한 것보다 예측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또 최근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기후변화나 이상기후를 논하면서 자주 쓰는 수식어들이 되게 이례적인, 전례 없는, 기록적인 앞에 항상 붙여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과학적, 정책적, 제도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께도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례적인, 전례 없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일상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최근에 제가 폭염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조금 다소 의외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온열 질환자라든지 사망자 숫자 이런 것들은 폭염에 아주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폭염이 미치는 우리 사회 경제적인 그런 영향들은 또 더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아마 그 내용이 아마 우리 오늘 그 교수님과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화되는 만큼 또 대비책도 일상화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또 폭염을 대비하고 또 예방해야 하는 그런 또 입장이다 보니까 앞으로 아주 큰 과제를 또 가지게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뭐 정부 차원에서도 폭염 대응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폭염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라든지 또 컨트롤 타워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유관 기관 간에 더욱더 긴밀한 또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폭염은 네모이다. 이 네모칸을 채워주시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덧붙여 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폭염은 네모이다. 폭염은 일상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폭염이 계속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폭염을 항상 염두에 둔 우리의 생활 자세, 그거를 배우고 항상 조심하고 그러면서 사고 없이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삶의 태도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일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본부장께 여쭤볼까요? 폭염은 네모이다. 네, 저는 폭염은 스나이퍼다. 폭염은 태풍이나豪雨처럼 요란하지 않고 또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또 건강과 또 생명을 앗아가는 또 자연재난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또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만큼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폭염은 네모이다. 저는 폭염은 적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언급하듯이 그 지구온난화나 해양온난화, 이 워밍 트렌드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고, 심화되는 워밍 트렌드에 따라서 폭염과 같은 극한 환경들의 발생 강도나 빈도는 앞으로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 견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염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교수님이나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일상이 되고 이렇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야 되나,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드는 것들이 폭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이 다소 암울한 전망이긴 했지만 네. 어떻게 적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한 살인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토론을 통해서 폭염의 심각성과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디 안전한 여름 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뉴스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